최근 몇 년 새 학교 폭력에 대한 폭로들이 이어졌습니다. 유명 운동선수도 유명 연예인도 학교 폭력 혐의가 드러나면 누구도 무사히 넘어가질 못했습니다. 그 친구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항상 늘 반성하면서 학교 폭력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논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 연예인을 광고주로 쓴 기업들은 비상이 걸립니다. 학폭에 대한 문제는 브랜드 이미지의 직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광고회사들은 연예인 학폭 이력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라이징 스타들이나 아니면 신인들 배우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증하려고 광고계에서는 검증을 해보고 그다음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같이 중요한 정부 요직에서는 학교 폭력 검증 과정이 없었습니다. 전혀 저는 알지 못했고요.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라는 대통령실의 의뢰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 기계적 1차적 검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 사건의 주임 검사가 정순신 당시 인천지검 특수부장이었습니다. 먼저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분들의 무사 귀환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천지검은 오늘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선박 회사와 선주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검사는 공익의 수호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검사 아빠가 자신의 학교 폭력 처벌을 막기 위한 사적인 방패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우리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판사와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정군의 행적은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1학기 체력검사 이후부터 라는 폭언을 시작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제주도 출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빨갱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다. 그부들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러우니까 꺼져라 라는 말을 자주 했다. 주변 증언에 따르면 횟수를 세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자주 했다. 피해 학생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다. 자살 시도가 있기도 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서면 사과, 교내 봉사 40시간, 출석 정지 7일,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10시간 이렇게 다시 처분을 했습니다. 이 조치들을 다 이행했습니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교내 봉사하고 출석 정진, 기말고사 바로 앞과 뒷부분입니다. 그걸 다 받으면 12일 수업을 못 듣게 되니까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내 아들 학업 차질을 걱정하느라 남의 아들이 어떤 상태인지 살피지 않았던 정황들입니다. 피해 학생은 1학기 내내 학교를 못 나옵니다. 가해 아들도
공공연히 현직 검사였던 아버지를 언급하고 다닌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 위세를 가지고 위협을 했을 때 그 당한 학생이 위압감을 느끼느냐 위축되느냐 이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랬던 대상들 중에 특별히 이제 그 피해 학생이 유약했었고 현재 피해 학생은 병원과 집을 오가고 있고 가해 학생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5년 전 KBS 뉴스 보도를 통해 세상에 처음 알려졌습니다. 폭력위원회가 열려 A군의 전학이 결정됐습니다. 가해 학생 아버지는 고위직 검사로 확인됐습니다. KBS 측에는 이 사건에 검사로서 관여한 바가 없으며 피해 학생 측에는 서면으로 사과를 했다고 밝혀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자, 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내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아서 참 씁쓸하고 좀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이제 5년 전 KBS의 보도를 통해서 세상에 처음 알려졌는데 당시 취재를 했던 박예원 기자를 연결해 봤습니다. 박예원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년 전 이번 사건을 취재했었던 박예원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스튜디오에 직접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다른 취재에 임하고 있어서 이렇게 스튜디오 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 기자가 2018년에 취재했을 당시에는 현직 검사였겠죠. 그때는 어떤 말들을 하던가요? 당시 자신의 검사라는 직업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 또 자신의 아들이 가져야 할 방어권 이런 것들을 저에게 설명했는데요. 학교폭력위원회에 나가서는 학교 측에서 가해자인 자신의 아들 측에 했던 처벌에 대해서 제도폭력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항의하기도 했었습니다. 반면에 피해자 쪽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아이가 좀 예민한 아이인 것 같다. 가해자인 자신의 아들과 어울리고 싶어 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에 남아 있는데요. 이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최종적으로 전학 처분을 받을 때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가해자인 정모군의 전학 조치가 결정된 게 2018년 3월 22일이었습니다. 자, 가해자 측에서 이에 불복해서 한 10여일 뒤 4월 초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이 5월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열렸는데요. 여기서 전학 조치가 취소됐죠. 피해자 측도 참다 못해서 6월에 재심을 청구했고 최종적으로는 전학이 결정이 됐는데 가해자 측에서 7월에 다시 한번 행정소송을 내고 학교 측에도 전학을 시키지 말아달라라면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네,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2017년,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이 학교 안에서 1년 동안 폭력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가해자의 전학 처분이 이루어진 게 2019년 2월이었거든요. 이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일단 분리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버지 정순신 씨가 자신의 법적 지식과 법적 절차를 총동원해서 가해자의 전학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학생은 2년 가까이 그리고 피해 사실을 알린 시기부터 따져도 1년 동안 이 가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닌 겁니다. 네. 용기 내서 이렇게 밝혔는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같은 학교에 계속 1년 넘게 다녔다는 건 어마어마한 상처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피해자를 좀 만나봤나요? 그때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피해자 측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또 인터뷰에 응할 수 있는지 의사도 타진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필요한 상태였고 사실관계가 맞긴 하지만 인터뷰에 응할 수는 없겠다라는 거절 의사를 밝혀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도에 목소리를 담지는 못했는데요. 자, 아무리 사과해도 당시 학교 폭력에 대한 용서가 힘들 만큼 큰 상처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2018년에 KBS가 보도했을 때도 현직 검사, 고위직 검사라는 신분과 직위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순신이라는 이 이름 석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는 왜 익명으로 보도를 했던 건가요?
당시에는 이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정순신 씨가 검사로서 아들 사건에 어디까지 그리고 얼마나 활용했는지 지금처럼 분명하게 나온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검찰 고위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를 했었기 때문에 검찰 내부적으로는 알았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검찰 내부적으로는 알았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인사가 일어났다. 인사 검증이 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 검증 실패는 예고된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사혁신처에 있던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위탁했습니다. 현직 판사를 포함해 각계에서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은 그러나 단호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이런 정보 캐는 거 있죠? 그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 없앤 겁니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비위나 비위 의혹에 관한 정보 수집 있죠? 그것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데는 직접 그런 정보 수집 업무를 안 하고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객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전 현직 검사들이 인사검증을 도맡게 되고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비판에 한동훈 장관은 걱정 말라며 안심시켰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인사와 검증 업무에 전념해온 직업 공무원을 책임자로 둘 것이고 대부분의 이 직원들이 아마 좀 우리나라에서요 검증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분들을 좀 우수한 분들을 모셔서 한 장관은 투명성과 객관성을 앞세우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예전 업무 같은 게 기본적으로 누구를 시킨다는 전제에서 좀 맞춰놓는 방식으로 운영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같은 임명권자, 추천권자의 같은 조직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이 사람들이 어느 직역에 갈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루틴한 몇백 가지 걸 체크해가지고 그걸 넘기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이 투명성과 객관성에 있어서 진일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도 내세웠습니다. 법무부는 팩트 파인딩과 법적인 해석에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가장 큰 국가적 자산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지만 인사 참사라는 말까지 나온 이번 사태가 발생하자 말이 달라졌습니다. 전혀 저는 알지 못했고요.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의 의뢰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 기계적 1차적 검증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계적 1차적 검증. 경찰 추천 단계에서도 검증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관련한 분의 추천 단계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셨다는 입장이실까요? 네, 몰랐습니다. 네, 몰랐던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네. 본인이 아니라 자녀와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정말 엄중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막 이렇게 칸막이를 넘어가지고 이게 일종의 사찰이나 이런 걸로 번지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점에서 이제 많이 경계를 했던 건데 이건 오히려 이제 거꾸로 된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검사가 인사 대상일 경우에는 오히려 역으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인사가 좀 이 허술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정 변호사에 대한 1차 인사검증 책임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법무부 장관, 차관, 인사정보관리단장, 인사정보 1, 2 담당관 5명 가운데 3명이 검찰 출신입니다.
한동훈 장관을 포함해 이노공 차관, 인사검증 실무를 맡은 김현우 검사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이 보도된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 변호사는 인권감독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같이 근무했던 이러한 주요 직책에 있었던 검사들이 이걸 몰랐겠느냐 이런 의문이 가능한 거죠.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던 윤석열 대통령 손까지도 이 좀 공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하고 결국은 이게 알면서 이 인사검증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거 아니냐. 인사정보관리단을 이제 만들면서 됐던 여러 가지 정당성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이번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는 풀리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이제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제 식구 봐주기를 한 셈이잖아요. 네, 당초에 인사혁신처에 있던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위탁을 했고 이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 조직 핵심 라인에 있는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검찰 출신이어서 그런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핵심 보직에 검찰 출신을 앉힌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 후보자는 엄중한 추천 그리고 아주 엄격한 인사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3명입니다.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그리고 공직기관 비서관인데요. 이 현재는 모두 검찰 출신입니다. 그렇다면 검찰 출신 대통령의 국정실현과 보좌에 동원된 검사들은 윤 대통령과는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요? KBS가 파악한 검찰 출신 주요 고위공직자는 20명. 하루 만에 낭만 정순신 변호사, 지난해 갑자기 사임한 조상준 전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포함하면 22명입니다. 윤 대통령의 출신 지역과 학교, 시기별로 거친 검찰 내 조직 15곳과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됐던 론스타, 이명박 주가 조작, 국정원 여론 조작, 국정농단 사건 수사 등 4개 수사팀, 대선 당시 중앙선거대책본부 공식 참여 여부 등을 놓고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우선 22명 가운데 3명이 장관, 7명은 최측근으로 볼 수 있는 대통령실에 포진해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 출신이 6명, 서울대 출신은 16명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5명은 대선 당시 선거대책본부에서 윤 대통령을 도왔습니다. 또 7명은 2017년 윤 대통령이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에서 주요 보직을 맡으며 함께했습니다. 22개 항목 가운데 윤 대통령과 가장 많이 겹친 사람은 최측근으로 통하는 한동훈 장관, 그 다음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입니다. 이 원장은 론스타, 국정원 댓글,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도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검찰 출신 7명 가운데 가장 최근에 합류한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도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론스타 수사를 함께한 인연이 있습니다. 스물두 명 대부분이 윤 대통령이 거쳐온 검찰청이나 수사팀에서 함께한 이력이 있고 많게는 5차례까지 겹칩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시절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도왔던 인물들이 핵심적인 자리에 배치됐습니다.
인사검증 실패 비판을 받고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장은 행정고시 출신이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이동균 인사정보 1담당관은 검찰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됩니다. 이 담당관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자 인사청문준비단에서 윤 대통령을 도왔고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활동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주요 인사들이 다 이 주요 어떤 권력의 이 중심추, 무게추가 검찰 출신들 또 검찰 조직에 가 있는 상황에서 이 별로 이제 직책에 연관성이 없는 자리까지 검사 출신들이 가서 과연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도 지금은 이제 의문이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 정책이 이런 인사 스타일이 과연 국민들에게 잘 이게 맞다라는 거에 대한 설득을 할 수 있는 방식이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더 오래된 미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제기되던 문제입니다. 충성심을 강조하면 능력이 떨어지고 능력을 강조하면 충성심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성심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지금은 이제 인사를 배치하고 싶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이 여의도 정치 또는 이제 어떤 국정 운영의 핵심부에 있었던 뭐 관료 출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고 지금 인사를 내가 틀어지고 가겠다. 내가 믿는 사람들 위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인사 원칙에 따른 인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만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칙을 이제 놔야 되고 그 직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하는 것을 제1의 원칙으로 두고 이 인사를 해야 국민들이 볼 때도 뭔가 그래도 이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대통령이 인사를 참 공정하게 상식적으로 하는구나 이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